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유형자산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자, 내용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 내용들이 보면은 뭐 회계처리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잖아요. 다양하게 보시고, 이거 미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한다고 보시고, 우리 테스트 1, 2, 3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기출문제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걸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거. 자, 취득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취득원가의 정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자산 취득원가 결정의 일반적 원칙이 있죠. 매입가액과 이 자산을 매입할 때 들어간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비용이 자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원가의 가산. 혹시 매입 할인이 있으면요. 매입할 때 할인받은 거 있잖아요.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원가를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유형자산은 이 취득원가 결정 모형이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처음 보는 문제랄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제끼고 나머지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회차가 여러분이 회차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있죠. 베이스를 공부하시면 한 90%나 95%는 들어가요. 근데 5%를 내면 잘 못 맞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했다라면 취득시 부대비용은요. 원가에 가산도 맞는 거죠.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뭐죠? 가장 대표적인 세금과 공과 중에서 관세, 취득세는요. 가장 대표적인 이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세금이죠. 그죠? 취득세금 꼭 알아야 되죠. 세금과 원가에 뭐 바로 여기서 논점이 나오죠. 아니다. 이건 세금과 원가 아닙니다. 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국공세 같은 거 있죠. 살 때 불가피하게 강제로 매입할 때 산 가격하고 매입가액하고 현재 가치의 차익 있죠. 차익이 나와야 돼. 차익 어디서? 차액도 웃돈 준 것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그죠? 차익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설계에 관련된 것들을 지급했다라면요. 그건 당연히 취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몰라. 그래도 얘는 뭐, 난이도가 낮는 이유가 다 알아서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 이런 거 있으면요. 난이도가 낮은 거야. 나머지는 그냥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는 뭐 난이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이 뭐죠? 해당 유형자산에 있죠. 사용에 따른 수익, 그죠? 수익에 대응하는 희생을 내가 있죠.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있죠. 배분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합리적인 수익 비용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정액법은 뭐죠? 정액이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이 있죠. 상각되는 방법이고, 정률은요. 비율 있죠. 상각률이 똑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연수학계법은요. 내용연수를 합계하는 거죠. 합계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가치가 감소된 걸로 가정하고 해체를 한 거고. 가속상각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에 많이 상각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연수학계법, 정률법, 뭐 이런 거 있죠. 이중세관법. 이런 것들이 정액법에 비해서 뭐야? 초기에 많이 상각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전체로 보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정액법은 똑같은 거고. 그죠? 뭐 정률이나 가속상각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부피는 같다는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상각법은 내용연수의 초기에를 과대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상생산 비례법은요, 되게 합리적이죠. 생산에 비례해서 상각비를 계산한다는 말은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희생도 대응해서 배분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정률법보다 정해법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대요. 아니죠. 이거 보세요. 그림 보입니까?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가면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법이 더 큰 게 아니고 뭐예요. 정률법이 훨씬 더 큽니다. 모형을, 그래서 제가 그때 모형을, 정해법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고. 정률법은요, 크게. 가속상각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두 개는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 여기 1차 연도로 하면요. 요건 많이 되고 가면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속상각법이 뭐야? 정률법이 가속상각법이 이렇게 커야 되죠. 근데 정해법이 더 크다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세무2급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를 건드려 줍니다. 자, 이렇게 4번이 잘못된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잘 몰랐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익혀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보고, 아,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걸 익혀야 돼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이게 사용할 목적이죠? 맞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는 우리, 재평가 잉여금인데요. 재평가할 때는 분류 전체를 해야 돼요. 어떤, 재평가할 때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기계 중에, 기계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다. 유형자산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거고. 요거는 익히세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있죠.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서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 기준서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 기준서에 있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좀 알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채는 제가 나중에, 사채가 아니고,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 급여 주면서 원천세 띄고, 25 띄고, 나머지를 지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우리 배운 거잖아요. 예수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무2급 문제라도요. 여기 회계1급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세무2급 문제야. 다. 이런 거는 그냥 뭘까요? 서비스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되죠. 너무 쉬운 거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어떤 형태든 다 출제됩니다. 이론 문제를 하든, 실기하든. 또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 판관비가 아닌 건 뭘까요? 기타의 대손상합 되겠습니까? 대손상합비는 뭐죠? 판관비죠.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 회계처리까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대여금이랄지 미수금이 만약 못 받게 되었을 때 충당금을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요. 비용 처리할 때, 해당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라면, 즉, 받을 놈이나 외상매출금이 아니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쓴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비매출 채권이니까 비용도 영업 외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의 비용 알아주세요. 판관비, 당연히 쉬운 거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했나?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최근에 또 문제 나왔잖아요. 얘는 93회 이후 기출 문제예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텀을 돌면서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요, 살 때도 종가에 가산, 평가도 뭐야? 손익을 인식하지 않죠.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그거 알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야?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만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어차피 손익을 인식 안 하잖아요. 살 때나, 평가할 때나. 그냥 처분은 있겠구나, 그죠? 처분은 동일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개의 있죠. 손익의 효과는 동일했다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매입하였다. 6천원에 매입하였다. 매입할 때 아무런 있죠. 부대 비용이 가산되지 않았죠. 뭐 무차별한 거고. 공정가치가 뭐예요? 7천원이었다, 그죠? 그럼 제가 해볼게요. 여기가 7월 1일. 여기 1번, 2번, 3번 할게요. 1번, 2번, 3번에 할게요. 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가상해서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런 있죠. 손익이 인식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단기 손익의 차이니까. 1번에서 어떠한 있죠. 손익의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부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차별하구나. 두 번째 볼게요. 얘는 보면은 1,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플러스 얼마 올랐어요? 1,000원 했으니까 1,000주를 곱해보세요. 그럼 100만원 올랐다는 거 알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올랐으니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이렇게 잡죠. 얘는 뭐야? 자본을 처리합니다. 자본 계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자본을 처리하니까 손익에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팔았대요. 그러면 단기부터 할게요. 5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1,000주 하면 50만원 처분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가장 최근에 평가한 금액과 처분 대가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고요. 그럼 7,000원짜리를 7,500원을 팔았잖아요. 500원 올랐죠? 500원 차익 남겼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뭐야? 여기 1,000주니까 50만원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50만원 올랐다. 그럼 얘 토탈은 뭐야? 자, 150만원 있죠. 토탈해서 150만원이 이걸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되죠?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178번하고 처분 취득원가를 통제해야 된다 했죠. 항상 얘는 뭐예요? 178번 두 번째 거쳐야 되고요. 취득원가를 통제해야 됩니다. 얘는 얼마 주고 샀을까요? 600만원 되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 600이지 않습니까? 얘는 수익으로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평가를. 안 하죠. 언제 녹이려고? 팔 때 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라고 했고, 저번 시간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요렇게 해서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항상 취득원가. 그러면 얼마 남겼어요? 1,500원 남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1,500원 남겼으니까 1,000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죠. 150만원이 뭐예요? 이 금액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2001년도에, 여기 2001년도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2002년, 2020년도, 그죠? 맞죠?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2021년도에 단기 손익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2021년도는요. 얘는 150 잡았고, 얘는 50 잡은 거 아니야? 그 차이는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원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문제잖아요. 2021년도에 거래는 요거잖아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랑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50만원 이익이지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취득원가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랑 비교하면 500원이고 요거랑 하면 1,500원이니까 결국은 차이가 100원, 1,000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원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알겠죠? 논점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토탈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손익은요. 차이가 없죠. 그죠? 전체로 보면. 하지만 연도를 띄워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을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풀어보는데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거 좀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요.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높잖아요. 그죠? 그걸 보이지 않는 그 차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우리가 뭐 민물하고 썰물 이런 데 있잖아요.
같이 오버랩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온탕 갔다가 냉탕 가면서, 그죠? 중간지대에서 딱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 그걸 알아야 돼. 보이지 않게끔. 난이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밑에 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요, 단종가치가 없는 걸로 보죠. 내용요소는요,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하지 않고는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발비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하고 틀린 거. 무형자산의 내용요소는 법적인 내용요소와 경제적 내용요소가 짧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법적인 거는 10년 쓰는데 경제적인 거는요. 7년 쓴다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건 7년밖에 아니니까 짧은 거죠. 그죠? 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맞고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사용 시점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때 있죠. 사용 시점부터 한다. 딱 말씀드렸죠. 취득 시점 아니에요. 사용 시점부터 한다. 뭐 사용해야지 뭐야. 수익 없고 대형한 희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도 안 하고 가만히 취득하고 가만히 있는데 뭔 그죠? 대형한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번째, 20년을 일반적으로 초과할 수 없죠. 그죠? 특별한 계약이나 법령에 하지 않거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년도 기출문제 있죠. 93부터 99회까지 있잖아요. 기출문제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 거기에 관계된 것만 다 뽑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해야 될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조금 힘들지만 계속 하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 하려고 미리 여러분하고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자, 8번 볼게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부채의 정의는 뭡니까? 이 빚인데요. 우리 정의를 이제 알아야 되죠.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 그리고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 이렇게 되죠. 유출이 나와야 되죠. 유출, 현재 부담, 현재 의무, 그죠? 과거의 사건의 결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부채를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퇴직급여 충당금, 아니 그 금액이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의 금액을 추정할 뿐이지, 추계액이라는 개념으로 추정할 뿐이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부채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는 추정치도 뭐야? 광범위하게 대응 논리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다. 반드시가 아닙니다. 충당부채, 우리가 충당부채는 우리가 잠재적 의무 중에서 있죠. 잠재적인 의무 중에서 그 금액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고. 선수금 유동부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사채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지 말았는데 오늘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요런 거. 이것도 하지만은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표에 있죠. 여러분이 원가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몰아서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따로 하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숙제 정도 있죠. 그 정도를 계속 알려고 하고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안 떠나요. 배웠다, 잊어버렸다, 일주일 뒤에 꺼낸다, 풀어보고 아 어렵네, 이거는 그죠 무조건 100점 100패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공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죠 수능 만점 받겠습니다. 그죠? 안 됐나? 좀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다 본다고요. 합격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게. 제조원가 명세표에 제공한 정보가 아닌 건 뭘까요? 제조원가 명세표가 뭐죠, 여러분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내기간이죠. 흐름이지 않습니까? 원재료와 제공품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표 아닙니까? 즉, 제품의 변동은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정기분 재무제표 고칠 때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부터 스타트 됐는지를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차올라가서 고쳤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해요. 당연히 일본이지, 뭐.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손익계산서는요, 제품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전부 다 뭐야? 제조원가 명세표에 있는 얘기고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걸, 그죠?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표의 내용을 이론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먼저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잊어먹지 제가 하지 말라라고. 완성본 환산형 이런 거 있죠.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 드립니다. 계속 있죠. 조금씩 한 문제. 원가 5개 맞추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하루에 5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부터 원가 5문제씩 푼다. 그 원가 100점 맞습니다. 근데 5문제씩 안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익힐 때 꺼내놨다가 조금 보다가 묵혀놨다가 나중에 본다고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5문제 풉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예요? 아니, 이 정도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랄지 공부 좀 해오라 했는데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성이니까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찬스가 언제예요? 마지막 찬스가 언제 구정 때 연휴 있죠. 6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합격의 당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 2, 3주만, 2주만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편한데, 20년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의 완성법 아닙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평균법이라면 2개로 펼쳐야 되고요. 완성, 기말밖에 없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 단기, 기말, 이 3개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정반. 그러니까 재료비는 하지 말고, 원래는 재료비는 공정초기 모두 투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공비만 해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좀 쉽게 해주려는 건데, 사람은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입선출법은 3개니까 완성해서 뭐예요?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3개로 펼쳐요. 물량을 맞춰봐야 돼요. 물량은요, 완성, 그렇죠. 단기하고 기초랑 착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착수가 없이 완성하고 기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은 완성하면 500개를 맞춰주면 돼요, 500개. 쉬운 거 같네요, 400개. 그럼 기초가 150개죠? 150개 먼저 샥 들어오죠. 물량을 파보면 이건 250개? 기말은 10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괄호를 2개를 쳐야 되잖아요. 재료비하고 가공비. 근데 지금 요것만 하래요. 재료비는, 그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얘는 40%니까, 원래는 1하고 0.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 투입할 필요 없고, 가공비만 할게요. 그럼 40%가 투입됐으니까 얼마를 더 투입한다? 0.6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고, 요거는요, 몇 프로지? 0.2 되겠습니까? 그럼 재료비하고 뭐예요? 가공비 뒤에만 해볼게요. 이거는 얼마가 되지? 150, 6, 30에 90개? 250개? 이거 하면 20개. 이렇게 하면 110개? 360개? 뭐 이거네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여러분들 1번 되겠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저는 할 줄 알아요. 왜? 딱 보면 알거든요. 40%니까 60% 곱해봐봐. 그럼 90개. 그러면 400개니까 150개니까 올해 250개야. 250개는 다 들어간 거야. 100개는 뭐야? 20%니까 20개 돼. 그리고 계산기를 딱딱 머릿속에 하면 이게 나와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있잖아요. 아직 응용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출제가 된다는데 연습을 안 해. 그리고 막 걱정을 해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출제가 되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공부를 하면 되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계속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서 원가를 많이 냈는데요. 그때는 원가를 배웠기 때문에 많이 냈고, 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예금 1억 원과 토지 취득세 350을 보통, 너무 쉬운 문제라. 왜 세무이급제 이런 게 나왔나? 취득세, 원가에 가산하죠. 되겠습니까? 보통에. 같이 연동돼 있네요. 그 시험에. 아까 전에 토지 취득세가 이론 나왔죠.